라이 오겐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황금빛 눈으로 상대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자네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군. 오신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겠지? 마법사의 정신 영역을 파괴할 수 있는 성물 말이야. 내가 말하는 건 마법 저항이야. 그의 말은 고대 지식의 흐름을 여는 열쇠 같았다. 시로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법사의 타고난 능력은 정신 영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들의 힘이 극한까지 증폭된다. 이 영역 안에서 마법사와 싸우는 것은 마치 일반인이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흉포한 상어떼와 맞서는 것과 같아 완전히 압도당하고 무력해질 뿐이다. 하지만 상황을 뒤집을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고요한 수면을 휘저어 사나운 포식자들의 지각을 빼앗을 수 있는 것. 깊고 심원한 바다 한가운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형성되어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 변화의 진원지에서 녹색빛을 바라는 갑옷 신발을 신은 그림자가 나타나 굳건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 사람의 온몸은 강력한 아우라를 내뿜는 전투 갑옷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것이 바로 마법 저항이다. 이 에너지 흐름은 정신 영역을 밀어내는 역장을 생성하여 마법사의 그림자를 무력하게 후퇴시킨다. 정신 영역에 닿을 수 없게 되면 마법 또한 무용지물이 된다. 만약 누군가 그런 효과를 지닌 성물을 장비한다면 어떤 마법사가 감히 맞설 수 있겠는가? 하지만 결국 이것은 이론일 뿐이다. 애초에 마법 저항은 용의 심장에서 흐르는 만화로 만들어진 매우 희귀한 기술이다. 더욱이 그것은 파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그 효과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수면 위 잔물결은 그 파악하기 어려운 본질을 증명한다. 파동 방정식의 대가인 야크라조차도 오신갑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의 65%만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그 가치는 라이 오젠트가 자만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당연히 엄청난 가격이지. 조각 하나하나가 왕국의 연간 예산에 맞먹는 가치야. 리아는 입을 쩍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는 거의 소리 지를 뻔했다. 세상에? 그럼 검사가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야? 라이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입꼬리를 비틀었다. 문제는 마법 저항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마법사들이라는 거지. 리안의 얼굴에 혼란이 역력했다. 뭐라고? 왜 마법사가? 너무 명확하지 않나? 라이는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법 저항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완벽한 돈벌이 수단이거든. 그 마법사들은 줄을 서서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귀한 유물을 살 기회도 없지. 이제 이해가 돼? 마법사는 동족의 약점을 팔아 돈을 버는 비참한 계급일 뿐이야. 라이의 신랄한 말에 리아는 이를 갈며 분노했다. 당신의 말은 너무 신랄해요. 하지만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내내 침묵하고 있던 시로네가 갑자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것이 바로 마법사의 본질입니다. 라이와 리안 모두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보았다. 라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시로네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형님이 말씀하셨듯 마법 저항은 마법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법 금지 구역에서 마법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예를 들어 군주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마법 학교에서 훈련 도구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죠. 마법 저항이 마법사들을 상대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부여된 지혜의 산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는 그 요소만으로 검사가 마법사보다 위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리아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가리고 생각에 잠겼다. 반대로 라이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번득였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핏줄이 튀어오렸다. 라이가 으르렁거렸다.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달라. 어쨌든 마법사가 검사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라이는 말을 마치고 문을 쾅 닫고 걸어나갔다. 시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마에는 여전히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방금 아찔한 경험을 했고 속으로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뒤에서 라이언이 시론의 어깨를 붙잡고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빛나는 호박색 눈에는 도련님의 방종한 기색이 엿보였다. 하하하하, 시론,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형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어. 네 혀가 검이라면 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검사가 됐을 거야. 정말 시원하네. 시론은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라이언의 들뜬 모습에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속으로 라이가 말했듯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까지 끊임없이 시험하는 탐구 정신은 이라고 생각했다. 6개월이 조용히 흘렀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돌벽에 새겨진 오겐트 가문의 문장 위에 얇게 쌓였다. 따뜻한 집무실에서 태무란 부집사는 서류철의 마지막 줄을 완성하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좋아, 예상보다 빨리 끝났군. 그는 탁자 위에 따뜻한 찻잔을 들고 유유히 큰 창문으로 걸어갔다. 하인 한 명이 들어와 공손히 보고했다. 날이 도서관 이전 작업이 6개월 앞당겨진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책들이 깔끔하게 분류된 것도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능한 인물을 내보내는 것은 너무 낭비가 아닐까요? 만약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다면 아마도 저희는 테무라는 바깥 풍경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차갑게 말을 끊었다. 왜 갑자기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가? 자네 할 일이 잘하게. 하인은 급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부집사님. 하인이 떠나자 방은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테무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빛이 깊어졌다. 시론 아리안. 서재 탁자 위에는 깔끔한 필체로 가득 채워진 두꺼운 기록 노트가 조용히 펼쳐져 있었고, 이는 엄청난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서관의 고요한 공간에서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저녁의 황금빛 햇살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시로네는 탁자 위에 놓인 마지막 책을 조용히 덮었다. 한 장을 넘기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수백 장을 넘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고 시로네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마침내 꿈이 현실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활짝 열리며 정적이 깨졌다. 라이안이 헐떡이며 달려들어왔다. 그의 파란색 머리카락은 곤도서 있었고 호박색 눈은 시로네를 향해 크게 뜨였다. 그는 크게 외쳤다. 시로네, 너 다 끝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안 갔어? 너 정말 다 해냈어? 라이안의 극심한 놀라움에 직면하여 시로네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즐겁게 대답했다. 응. 그리고 그는 분류되어 깔끔하게 쌓여있는 책 더미를 여유롭게 손으로 가리키며 덧붙여 말했다. 적어도 이쪽은 더 이상 읽을 것이 없어. 라이안은 시론의 어깨를 붙잡고 극도의 흥분에 겨워 세게 흔들었다. 그의 미소는 귀미까지 번졌다. 정말이야? 우와하하, 너 정말 대단한 녀석이구나. 그걸 해냈어? 친구의 과도한 열정에 시론은 그저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라이안의 축하에 답한 후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라이안, 떠나기 전에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될까? 시론의 뜻밖의 제안에 라이안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뭐? 정말? 그렇게 놀랄 일인가? 평소 거만하던 그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고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단지 네가 우리 관계를 너무 철저히 숨겨서 말이야. 난 좀 서운했거든. 그런데 네가 이런 뜻밖의 말을 할 줄은 몰랐어. 친구의 격한 반응에 시로는 약간 당황했다. 아, 정말이야? 나도 그 점은 아쉬웠어.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난 곳이 도서관이잖아.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형식적으로 인사만 나눌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서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지. 우리가 그렇게 1년 내내 지냈으니 나도 친구의 삶이 좀 궁금했어. 라이안의 슬픔은 나타났을 때처럼 빠르게 사라지고 그 자리를 흥분으로 가득 찬 활짝 웃음이 채웠다. 주아, 가자. 오늘 우리 집은 다 비었어. 지금 당장?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다. 따뜻한 파란색 털실 스카프를 두른 시로는 눈발이 흩날리는 하늘 아래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눈앞에 웅장한 건축물을 올려다보며 압도당했다. 우와, 이제 여기 왔는데 이곳은 좀 무섭게 생겼네? 그는 라이안을 따라 정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라이안, 우리 그냥 정문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야? 라이안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 걱정 마. 우리 가족은 늦은 오후에나 올 거야. 육중한 문이 열리자 화려하고 호화로운 응접실이 드러났다. 시로는 넓은 공간,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주변을 감싸는 고요함에 깜짝 놀랐다. 우와, 정말 크다. 정말 조용하네. 라이안은 팔짱을 끼고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그렇지, 여기엔 하인들만 있어. 시로네는 저택의 웅장한 복도를 리안을 따라 걸으며 호화로움에 압도되었다. 그의 시선은 앞에 있는 거대한 이중문에 고정되었고 속으로 은밀히 놀랐다. 저렇게 큰 문이 방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방 하나가 내 집만큼이나 크다고? 정말 무섭다. 그는 동행자를 흘끗 보며 리안이 실제로는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그의 태도에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지만 말이다. 웅장한 문 앞에서 멈춰선 리안은 돌아서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여기가 제 방입니다. 문이 열렸지만 시로네의 상상과는 달리 이 복도 끝에 있는 가장 작은 방이라고 알려진 그곳은 사실상 축소된 훈련장과 다를 바 없었다. 무기거치대와 훈련 도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진지하고 규율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제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리안이 신이 나서 말했다. 시로네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이건 훈련장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훈련 후에 머무는 작은 여인숙 같아.
바닥에 놓인 검과 소박한 물건들은 그가 이 오만한 도련님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잠시 후 긴장감 넘치는 훈련의 분위기는 드라마틱한 카드게임으로 대체되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포커 테이블에 비치고 있었고 그곳에서 시로네는 느긋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매우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서는 리아는 패배로 인해 몸을 떨고 있었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리아는 절망적으로 울부짖으며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고는 손을 휘둘러 카드들을 허공으로 던져버렸다. 안해, 또 졌잖아. 리안이 분노에 잠겨있는 동안 시로네는 산처럼 쌓인 자신의 칩더미 앞에서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느긋하게 물었다. 한 판 더 할까? 리안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시론을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너 영역 같은 걸로 속임수를 쓴 거지, 그치? 뭐라고? 날 누군 줄 아는 거야? 시론은 자만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너는 에이스를 얻을 때마다 카드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버릇이 있어. 게다가 페어나 아무것도 없을 때 배팅하는 데 쓰는 시간도 너무 뻔해. 리아는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하며 입을 떡 벌였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걸 알아낼 수 있지? 시로는 느긋하게 뒤로 기대앉았다. 그의 눈은 깊었다. 때로는 특정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때 관찰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 상대방의 작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을 거야. 리아는 혼란과 긴장으로 가득 찬 얼굴로 자신의 푸른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그는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사소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를 보는 거라고? 그는 호박색 눈에 희망의 빛을 띠고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게 나의 심의를 각성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아주 그럴 수도 있지. 시로는 즐겁게 대답했다. 어쨌든 그건 내가 정원구역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리아는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 핑핑 돌았다. 시로는 일어섰다. 그는 테이블에서 몸을 돌려 떠나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오, 꽤 재미있네. 그는 근처 책꽂이로 가서 푸른 표지의 책 한 권을 손쉽게 뽑았다. 리안, 이 책 좀 빌려도 될까? 요즘 역사책 읽는 게 좀 지겨웠는데 소설은 오랜만에 보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리안은 완전히 지쳐서 얼굴을 테이블에 파묻었고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시로는 그 광경을 돌아보며 그저 한숨을 쉬었다. 이런.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너희 가족이 늦은 오후에 돌아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나? 바로 그때 고요한 저택 어딘가에서 맑고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갑자기 울려 퍼졌다. 시로는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다. 응? 피아노 소리? 이 저택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인데. 그의 안색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불길한 예감이 문득 가슴속에 일었다. 따스한 햇살 가득한 방 안, 감미로운 소나타 선율이 막 끝났다. 순백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레이나 오건트는 몸을 돌렸고 풍성한 보라색 머리칼이 부드럽게 물결쳤다. 살짝 열린 문 쪽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피어났다. 어때? 내 소나타? 들키자 쉬로네는 화들짝 놀랐다. 그는 숨어있던 곳에서 어색하게 걸어 나왔고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물들었으며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어떻게 해야 하지? 레이나는 침착한 미소를 유지하며 떨고 있는 청년을 관찰했다. 여기서 넓은 건 처음인데 새로운 사람이니? 아, 네.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쉬로네가 급히 대답했다. 아, 네가 그 아이로구나. 레이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호박색 눈빛에는 흥미가 번뜩였다. 듣자 하니 아무나 책을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 꽤 똑똑한 것 같네. 피아노를 쳐본 적이 있니? 예상치 못한 질문에 쉬로네는 즉시 경계했다. 그는 라이안이 저택에서 가장 성격이 나쁜 사람이 바로 그의 누나라고 경고했던 말을 잊을 수 없었다. 방심해선 안 돼.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공연 시 스키마 계열의 마법사야. 걱정을 억누르며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요. 그 대답으로 대화가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쉬로네는 레이나가 더욱 환하게 미소 지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긴 의자 위 자신의 옆 빈 공간을 가볍게 두드렸다. 쉬로네는 얼어붙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고 그의 푸른 눈은 경악과 혼란으로 크게 뜨였다. 뭐라고? 거기 앉으라고?